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를 아십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물의 온도를 아주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는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비로소 몸이 굳어버릴 때가 되어서야 상황을 알아차리지만 그땐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콩팥의 변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몸에 좋다는 식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다고 믿고 먹었던 것들이 콩팥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꿀과 같이 귀하고 좋다고 알려진 것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콩팥이 왜 신호 없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꿀처럼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연구와 학회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5 박명수 어르신은 지난 3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낮에도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였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소변을 보러 두세 번씩 일어났지만 이건 역시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변에서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명수 어르신은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콩팥이 이렇게 나빠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70% 이상 손상되어도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장이나 간과 달리 신장은 통증 신경이 적어서 문제가 생겨도 아픔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고령자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콩팥 기능 저하는 대부분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자극이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콩팥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 변화가 너무 느려서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1년에 1%씩 기능이 떨어져도 10년이 지나야 10%입니다. 이 정도로는 몸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불편함조차 무뎌집니다. 60대 후반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콩팥 수치 이상을 발견했는데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믿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새벽 4시쯤 깨는 일이 잦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 손등을 눌렀을 때 피부가 천천히 돌아오고 신발이 오후가 되면 꽉 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고 냄새도 강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설마 콩팥 때문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이렇게 조용히 손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콩팥은 두 개가 있어서 한쪽이 약해져도 다른 쪽이 보완하며 버티기 때문입니다. 한쪽 콩팥만으로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여유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 하나를 기증한 사람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일부 기능이 떨어져도 남은 부분이 대신 일을 해줍니다. 그 다음 콩팥 손상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어 몸이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서 뇌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전지가 약해진 시계가 천천히 힘을 잃는 것처럼 콩팥의 변화도 서서히 진행돼 위험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보통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야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시점을 만성 콩팥병 3단계 후반에서 4단계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을 주의해야 할까요?
콩팥 건강에서 수분 섭취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다만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나이가 들거나 콩팥이 약해진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만난 72 김철수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찬물 2컵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마다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기능이 예전만 못했고 공복에 급하게 마신 찬물이 방광과 콩팥에 자극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야간, 급격히 차가운 수분은 일부 사람에게 콩팥과 방광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장이 비어 있어서 물이 빠르게 흡수되고 이것이 콩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밤에 자기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뇨가 늘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60대 중반의 최명희 어르신도 그중 한분이었습니다. 물이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하루에 2리터씩 억지주로 챙겨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낮에는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장 전문의들은 대체가 아니라 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을 덜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나이와 콩팥 상태, 생활 패턴에 맞춰서 마시는 시간과 온도, 양을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저녁에는 취침 2시간 전까지 마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수분 섭취 외에 콩팥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분 섭취 방식을 조절하는 것 외에 연구에서 주목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먼저 꿀과 설탕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단맛을 내지만 성분 구성이 다릅니다. 설탕은 자당이라는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꿀은 과당과 포도당 외에도 효소,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 관련 연구에서도 이 차이를 설명합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꿀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흡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꿀은 기를 보하는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꿀을 단독으로 쓰기보다 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료와 함께 활용해온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귤입니다. 귤 껍질은 진피라고 부르며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담을 풀어주는 재료로 오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귤 한두 쪽을 넣거나 귤즙을 소량 섞어 미지근한 꿀물 형태로 천천히 마시는 방식이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둘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흩어주는 재료입니다. 꿀과 생강을 함께 쓰면 위장을 덮게 하면서도 자극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다만 생강은 성질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얇게 썬 생강 한 조각 정도를 따뜻한 물에 우려낸 뒤 꿀을 소량 넣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셋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역시 기를 보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꿀과 함께 쓰면 기운을 보하고 속을 태난하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거나 몸이 쉽게 지치는 분들은 대추를 몇 알 끓인 물에 꿀을 소량 더해 차처럼 마시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꿀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도 꿀을 먹으면 좋은가요? 국내외 임상 자료를 보면 꿀은 분명 당분을 포함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가 계속 들쑥날쑥했고 주치의와 상담 후 꿀 섭취를 중단했더니 수치가 차츰 안정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럼 꿀을 먹고 혈당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신장학회나 세계보건기구의 영양 관련 자료들을 보면 꿀의 종류 자체보다 섭취량과 섭취 빈도가 몸에 주는 부담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영양지침과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서는 꿀을 포함한 당류의 1회 섭취량을 하루 티스푼 하나, 약 5g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섭취량과 빈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가진 꿀이라도 적절한 양을 지키지 못하면 설탕과 다름없이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는 사람도 꿀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대한당뇨병학회와 신장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 치료 중인 경우 특정 식품을 건강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본 치료가 우선입니다. 꿀은 약을 대신할 수 없고 약과 함께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식품일 뿐입니다. 60대 초반 한영자 어르신은 신장약을 먹으면서 꿀도 함께 먹었는데 주치의에게 먼저 물어보고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약은 꼭 먹고 꿀은 소량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은 빠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꿀이 답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상태에서 적절하냐는 문제입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혈당 문제가 함께 있다면 그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콩팥과 혈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회에서는 꿀을 치료제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관리에 필요한 식품으로 생각할까요? 국제학술지와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 꿀은 치료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꿀을 먹는다고 콩팥 기능이 회복되거나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산화 성분과 미세염증 반응과의 관계에 대해 보조적 가능성으로 연구가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연구에서 주목하는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콩팥은 혈액을 거르면서 끊임없이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동물 실험에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똑같이 작용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이 약한 사람은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꿀의 과당과 포도당은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어 일시적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균 작용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꿀이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요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데 꿀이 이 부분에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도 항생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꿀을 약처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관리의 한 요소로 조건부로 검토합니다. 신장약을 먹으면서 식습관 개선의 일부로 소량의 꿀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선을 넘어서 약물의 효과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실망이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꿀을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꿀 중에는 천연꿀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사양꿀이나 가공꿀은 연구에서 말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양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입니다. 겉보기에는 꿀 같지만 항산화 성분이나 효소가 거의 없습니다. 가공꿀은 열처리 과정에서 꿀의 유익한 성분이 파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제품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양봉 농가의 연락처나 인증번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내산 토종꿀은 대부분 양봉협회 인증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분표를 봅니다. 천연꿀은 꿀 100%로만 표기됩니다. 만약 물엿, 설탕, 기타 첨가물이 들어있다면 가공꿀입니다. 일부 제품은 꿀 함량이 50%도 안 되는데 꿀처럼 포장되어 팔립니다. 탄소 동위원소 검사 결과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검사는 사양꿀과 천연꿀을 구분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의 성적서가 첨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말기 신장병이나 투석 중인 분은 주치의와 상의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콩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쌓이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도 피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꿀도 당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돌 전 아이에게는 꿀을 절대 먹이지 마십시오. 꿀에는 매우 드물지만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의 장에서는 이 균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는 장 기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이 균이 몸 안에서 독소를 만들어 심각한 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돌 전 아기가 꿀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한 뒤 영아 보툴리누스증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가 공식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은 꿀과 영아 보툴리누스증의 연관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각국 소아과 지침에서도 꿀은 반드시 돌 이후에 먹이도록 공통으로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아기 입이 헐었을 때나 기침을 할 때 꿀을 조금 먹이던 일이 흔했습니다. 당시에는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큰 문제가 없었던 기억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학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돌 전 아기에게 꿀을 먹이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꿀의 의미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선택해도 되는가에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은 모두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특정 식품을 권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맞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하나뿐이고 정답은 늘 사람마다 다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꿀은 성질이 평하고 독이 없으며 오장을 보하고 기를 도우나 과하면 도리어 습을 만든다. 적당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치의와 상의하며 소량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꿀을 적절히 드시고 계신지 물어봐 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밝은 미소를,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